오늘 준비한 컨텐츠는 지난주 생방송으로 처음 내용을 전해드렸던 가평 계곡 살인사건에 대한 새로운 내용 간단하게 정리해드릴 거고요. 정리된 내용 중에서 좀 더 심층적으로 범인들과 피해자의 심리 상태, 행동, 그리고 공범 가능성, 현재 행방 등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해보려고 합니다. 특히 행방과 관련해서 공범 가능성에 대해서 우리가 어디까지 생각을 해봐야 될지에 대한 부분도 함께 나눠보면 좋을 것 같아요. 1편을 못 보셨거나 이 사건에 대해 아예 모르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 그런 분들 제가 생방 전에 짧게 말씀을 드리자면, 가평계곡 살인사건은 보험금을 노리고 내연남 및 또 다른 공범과 공모하여 수영을 못하는 남편 윤상엽 씨에게 다이빙을 강요하고 구조하지 않아 사망에 이르게 한 사건입니다. 현재 범인 이은혜와 조현수는 1차 조사 이후에 잠적했고요. 3월 30일 공개 수배된 상태입니다. 2022년 3월 30일에 이은혜와 조현수가 공개 수배가 되고 2주가량이 지났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아직까지 수사에 별다른 진전은 없는 상황입니다. 수사가 장기화될 것이라는 우려도 있고요. 현재는 검찰이 3개월짜리 영장을 받아서 추적 중이고요. 경찰도 전담팀 규모를 15명까지 늘렸다고 해요. 그런데 15명도 사실 좀 부족하다는 의견도 있어요. 왜냐면 이 사건이 단지 가평 사건만 볼 것이 아니라 전반적으로 이은혜를 둘러싸고 있는 과거의 사건들도 함께 조사에 들어가서 파고들어야 하는데, 그러기에 15명은 좀 부족하다는 거죠. 이은혜와 조현수는 잠적 이후에 약 4개월간 자신들 명의의 휴대전화나 신용카드를 일절 사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아마도 본인들의 기사나 현재 돌아가는 상황이 궁금해서 어떻게든 소식을 접하려고 시도를 할 텐데, 본인 명의의 폰을 사용하지 않는다는 건 대포폰 혹은 조력자의 휴대전화나 컴퓨터, 아이디를 사용하고 있을 수 있겠죠. 뒷부분에 이들의 심리와 범죄 행동에 관련된 부분을 다룰 때 나오겠지만, 일단은 조력자가 있다는 것만으로도 이 범죄가 단순히 두 사람에 의해 벌어진 게 아닐 가능성이 높다는 전문가의 의견도 있었습니다. 그 부분은 컨텐츠 다음 파트에서 정리를 해보도록 할게요. 계속해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내용인데, 이은혜의 과거 남자친구들의 의문의 죽음에 관한 내용이 있었죠. 4월 12일 기준으로 인천경찰청 광역수사대가 이은혜와 관련된 과거의 교통사고 기록, 석바위 사고죠. 이 사고에 대해서 조사를 했는데 사고가 있었다는 사실 자체를 찾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래서 이 의혹에 대한 부분은 내사 종결로 마무리가 된다고 합니다. 다만 또 다른 남자친구 있었죠. 2014년 7월에 이은혜와 함께 태국 파타야에서 스노클링을 하다가 사망했다는 그 남성이 있었는데, 이 사망에 대한 의혹은 경찰이 계속 수사를 한다고 합니다. 현재 태국으로부터 당시의 부검 기록을 확보했다고 해요. 기다려 봐야겠죠, 이건.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4월 23일에 그 아래서 이 부분 다룬다고 하니까 이후에 한 번 더 여러분들이랑 이야기 나눠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거 보셨죠, 여러분? 이걸 보니까 과거에 맨슨 패밀리가 잔혹한 사건으로 세상에 알려지고 그들을 옹호하는 사이트가 운영됐었다는 게 떠오르더라고요. 지난번 영상 올라가고 이런 사람들 있다고 구독자분들께서 댓글 많이 남겨주셨는데요. 사진 보시면 이은혜 팬톡방, 팬클럽, 이런 오픈 대화방이 카카오톡에서 운영이 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범죄는 중요하지 않다. 얼굴이 중요하다. 예쁘면 모든 게 용서된다 라는 공지글까지 게시가 되어 있다고 합니다. 이 글들 하나씩 읽어보면 진짜 제정신인가 싶은데, 솔직히 이은혜가 잘못한 게 있다면 너무 예쁜 죄, 가스라이팅을 왜 당했냐, 죄를 미워하되 사람은 미워하지 말아라, 이은혜 비키니 사진 보고 반했다, 이런 무논리의 말도 안 되는 내용들이 오고 가고 있다고 합니다. 익명성에 숨어서 하는 명백한 2차 가해라고 볼 수 있죠.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이은혜를 옹호하는 것보다 사실 이번에 더 공분을 샀던 소식이 따로 있었습니다. 바로 이은혜 아버지의 인터뷰 내용이었는데, 이 사람 주장은 그거예요. 은혜는 부모에게 잘하던 딸이고 혐의 내용은 과도하게 부풀려졌다. 언론에서 아이가 한 행동의 80% 이상 뻥튀기해서 내보내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딸은 이 동네에서 정말 소문난 효녀 라는 거죠. 누군가는 일부러 방송 보도 내용을 안 보고 있을 거라고 했어요. 이 부모들이 이은혜에 관련된 방송 내용을 보지 않을 거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제 개인적인 생각은
어쨌든 자기 자식 일이기 때문에 더 많이 기사를 읽어보고 이 보도에 대해서 접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밖에는 안 나갈지언정.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에 대해서 이해를 못하고 모든 게 부풀려졌다라고 생각을 하는 걸 보면 그냥 자기 자식 일이기 때문에 사실을 제대로 눈뜨고 보지 못한다는 생각, 아예 볼 생각도 없다는 생각, 무조건 감싸고 돈다는 그런 생각밖에 들지 않았습니다. 아마도 이은혜가 기억하지 못하는 어린 시절부터 이 아이가 크고 작게 잘못을 저질러 왔었잖아요. 10대 때도. 근데 그런 모든 잘못과 시간들에 대해서 이 부모가 지금과 같은 방식으로 대응을 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부모의 그런 태도는 아이로 하여금 잘못에 대한 자기 반성을 하지 못하게 만들어요. 그리고 잘못된 행위 자체에 대한 감각을 떨어뜨리죠. 우리 아이는 아무 잘못 없다. 그럴 애 아니다. 착한 애다. 이런 말이 사실 가만히 생각해보면 되게 무서운 말이거든요. 그 파장이 언제든 누구에게 돌아가게 되어 있으니까요. 그리고 결국 그 부모가 말하던 자칭 효녀는 오직 돈만을 위해서 남자 하나를 호구 잡아서 살인까지 저지른 재활용 불가의 인간이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들이 꼭 제 영상뿐만이 아니라 요즘에 계속해서 올라오는 이 사건 관련 영상들을 보시면서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많이 강하게 떠올렸던 물음표가 하나 있을 거예요. 지난번 영상이 올라가고 제가 댓글을 거의 한 100개 넘는 댓글을 빠짐없이 다 읽어봤었는데요. 거기서도 가장 여러분들이 답답해 하셨던 부분이 이거였어요. 아니 왜? 배울 만큼 배운 똑똑한 사람이 잘못됐다는 거를 분명히 인지를 했을 텐데 왜 계속 당했던 걸까? 저도 사실 이게 제일 궁금하기도 했고 첫 영상 준비하면서 이 부분만 따로 빼서 좀 조사를 하고 다뤄봐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자, 여기서 가장 많이 떠올렸을 단어, 가장 많이 들은 단어 있죠. 바로 가스라이팅입니다. 언제부턴가 우리가 이 단어를 많이 사용하고 많이 듣기 시작했는데 이 사건에서 이은혜가 고인에게 했던 행위가 바로 가스라이팅이었어요. 심리적인 조작을 가해서 자기 확신이 무너지게 만드는 거죠. 이은혜는 윤상엽 씨하고 혼인신고를 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거액의 생명보험에 가입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두 사람은 보통의 부부처럼 같이 살지 않았어요. 자, 이 카톡 사진과 이 카톡 캡처된 내용과 사진을 좀 개인적으로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윤상엽 씨는 수원에 있는 한 빌라 지하에서 월세로 살고 있었어요. 연봉 6,400에 대기업 연구원이었어요. 15년차 연구원이었고요. 결혼하기 전까지는 저축도 성실히 해서 나름 친구들 중에서는 좀 기반이 잡혀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정작 사망하기 전까지 본인은 극심한 생활고에 시달렸다는 거예요. 사진 보시는 것처럼 신발을 살 돈이 없었어요. 그리고 라면과 생수를 사 먹을 3,000원도 없어서 친구에게 손을 벌려야 하는 그런 상황까지 갔던 겁니다. 이미 그 전에도 생활비를 빌린 적이 있었고요. 여러분들 이게 납득이 가세요? 이게 이해가 가시나요? 사망 후에 밝혀진 내용에 따르면 윤상엽 씨의 이름으로 대출, 자동차, 다수의 부동산 관련 서류까지 있었고요. 이은혜의 친구 계좌로 거액이 이체된 내역까지 있었습니다. 송금된 돈만 2억 원이 넘는데요. 그리고 인터넷상에 공개된 카톡 내용에 따르면 이런 내용도 있어요. 이거는 제가 지난주에도 보여드렸던 사진이죠. 불법 도박 사이트를 운영한 것으로 보이는 정황이 포착이 된 겁니다. 카톡에서. 이것 또한 이은혜와 조연수의 강요로 시작된 일이겠죠. 자, 내용을 보시면 아실 거예요. 거의 들어간 돈만, 윤상엽 씨 돈만 2천만 원이 넘게 들어갔습니다. 근데 거기서 나오는 돈은 100원도 안 되는 그런 상황인 거죠. 근데 뭐 돈에 대한 것들 물론 이제 여러분들하고 많이 얘기했지만 이런 상황이 정말 도무지 말이 안 된다고 느껴지는 가장 큰 이유가 따로 있어요. 뭐냐면 몇 차례 생명의 위협을 느꼈음에도 그 관계를 끊어내지 못했다는 겁니다. 저는 적어도 4회 이상의 윤 씨를 향한 범행 시도가 있었다고 보는데요. 1차로 보거독 사건 있었고 2차로 용인 낚시터 사건 있었고요. 3차로 그 가평 계곡 사건 전날에 이 세 사람이 수상 레저를 하러 갔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가평 계곡으로 향했었고요. 그들의 이 모든 계획과 시도를 피부로 가장 가깝게 느낀 사람은 바로 범행 대상인 윤 씨였다는 겁니다. 특히 용인 낚시터 고인은 분명 여러분들 잘 아시는 내용일 텐데 은혜야 너가 나 밀었잖아 라는 말을 했었어요. 자, 이 말은 윤 씨 스스로가 그들의 계획 안에 위험한 상태로 놓여 있었다는 걸 인지하고 있었다는 걸 알 수 있는 부분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후에 수상 레저 그리고 계곡 가는 길에
반복적으로 동행을 합니다. 자, 제 3자 입장에서 봤을 때, 그러니까 합리적으로 판단 가능하고 뭔가 어떤 일에 대해서 내가 스스로 의사를 결정할 수 있는 보통의 사람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윤상엽 씨가 당연히 이해가 안 갈 거예요. 그래서 이 가스라이팅, 심리적인 조작이 무서운 거예요. 이은혜가 윤상엽 씨에게 했던 게 바로 이 심리 조작이죠. 이렇게 되면 피해자들은 판단력이 저하되고요. 가해자에게 깊게 의존하게 됩니다. 가해자의 판단을 기다리는 거죠. 자, 이런 모습이 있어요. 이 두 사람이 통화했던 내용이 제가 좀 인상 깊어서 가져왔는데 대화 내용만 가져왔습니다. 실제로 윤상엽 씨는 개인회생 신청 과정에서 아주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 이은혜와 먼저 상의를 했었고요. 그러니까 이게 말이 좋아 상의지 상의가 아니고 허락을 받는 거예요. 그 통화 내용을 가만히 들어보면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결정권을 이은혜에게 허락을 받아요. 자, 잠깐 볼까요? 하얀 글자가 이제 윤상엽 씨가 하는 말입니다. 그렇지, 내가 말했지? 라고 이은혜가 말해요. 그러니까,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될까? 근데 이 어떻게 해야 될까라는 말투도 어땠냐면,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될까? 이게 아니라,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될까? 이렇게 말끝을 흐리는, 어떻게 해야 되긴 내지 마, 안 내야지. 그러면 소지빌도 가지 마? 그게 낫지. 재심사하는 게 나으니까. 그러니까 완전히 다 허락을 받는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머릿속에 이런 조작이 가해져 본 적이 없기 때문에, 물론 있으실 수도 있지만 없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해를 못해요. 저는 지금도 이해가 안 가거든요. 하지만 당사자인 윤 씨는 이은혜가 시키는 대로 할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자, 그러면 도대체 어떤 방식으로 윤 씨의 심리를 조작했던 걸까요? 자, 윤 씨가 생전에 조현수에게 보냈던 메시지가 있어요. 자, 이 메시지 내용 보면 은혜한테 쓰레기란 말 안 듣고 싶어 뭐 이런 거 나와 있죠. 이제 좀 무서워. 은혜가 짜증내고 욕할까봐 라면서 뭔가 두려운 마음을 호소를 하다가도 갑자기 또 이런 말을 해요. 나도 현수처럼 은혜한테 인정받고 싶다. 은혜한테 꼭 인정받아서 잘 살고 싶다. 은혜한테 쓰레기란 말 안 듣고 정신병자 소리 안 듣고 그냥 존중받고 싶다. 이런 메시지를 보내기도 했습니다. 이걸 어떻게 이해하세요, 여러분들?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이수정 교수님의 말을 인용을 하자면 이은혜가 마치 윤 씨에게 사랑을 줄 것처럼 이야기를 하지만 정상적인 부부관계는 유지해주지 않았다. 실제로 그랬죠. 윤 씨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류상이기는 하지만 자신의 아내이기에 헌신적으로 애정을 갖게 된다. 이은혜는 그 애정과 마음을 이용해 가스라이팅이라고 부를 수 있는 다양한 종류의 심리적 압박을 한 것이다 라고 분석을 했습니다. 자, 이렇게 뭔가 가까운 관계에서 애착의 형태를 띠고 등장을 하기 때문에 피해자는 정작 그게 학대라는 걸 깨닫지 못한다는 거예요. 앞서 윤 씨의 메시지 내용처럼 이은혜에게 쓰레기라는 말, 정신병자라는 말을 들으면서도 윤 씨는 스스로가 문제가 있는 사람이라고 느꼈을 거고요. 어느 순간 나는 문제 많은 사람이야 라고 확신을 했을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 자신에 대한 불확실성이 생겼을 거고요. 점점 더 이은혜를 의존을 했을 겁니다. 자, 그러면서 충분히 내가 현실에서 느낄 수 있는 감각이나 판단이 왜곡이 되는 거예요. 자, 용인 낚시터에서 있었던 일을 우리 다시 한번 떠올려 볼게요. 자, 분명히 윤 씨는 그날 이은혜가 자신을 밀었다는 걸 인지했습니다. 여러분 다 아시는 말이죠. 은혜야, 너가 나 밀었잖아. 이 말은 본인이 무슨 일을 방금 전에 겪었는지 정확히 인지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이은혜의 반응. 내가 언제? 내가 왜 오빠를 밀어? 오빠 왜 술 먹고 이상한 소리 해? 되려 화를 내요. 그리고 윤 씨를 이상한 사람, 정신 나간 사람으로 몰아갑니다. 결국에 윤 씨는 본인이 방금 전에 겪은 일이 분명히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술에 취했나 봐 라고 말을 하고 넘어가요. 자, 이 하나의 장면만 보고도 얼마나 심한 가스라이팅을 당했던 건지 알 수가 있죠. 이 순간에도 이은혜는 윤 씨를 이상한 사람으로 몰아갔으니까요. 자, 그리고 이런 심리적 조작과 지배가 적어도 우리가 알지 못하는 두 사람이 처음 만난 그때부터 사망을 했던 그 순간까지 매 순간, 매 시간마다 아주 오랫동안 이루어졌을 겁니다. 결국에는 이런 심리적인 지배 상태에 있다 보니까 윤상엽 씨는 이은혜가 요구하는 거는 그대로 다 따를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수차례 자신을 죽이려는 시도를 인지했을 텐데도 그 다음 모임에 또 따라 나가고 물에 빠지면 내가 어떻게 될지 누구보다 잘 알면서 그리고 너무 두려웠을 거고 경험도 해봤는데도 이은혜의 강요에 의해서 계곡까지 따라가서 다이빙을 했던 거예요. 적어도 이 윤상엽 씨가 다이빙을 하겠다라는 선택을 할 수 있었던 거는 강요와 충동질이 분명히 있었겠지만 그래도
여기 사람이 이렇게 많은데 누구 하나는 나 구해주겠지. 이런 믿음 또한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가장 무서운 건 그 믿음을 준 사람도 이은혜였을 거라는 겁니다. 자, 이런 심리적 조작이 처음 시작이 되는 원인 중에 하나로 성격적인 차이를 들 수 있다고 해요. 자, 남편은 온순한 편이에요. 다툼을 싫어하는 평화주의자예요. 근데 아내가 대체로 화를 내거나 문제를 제기하는 그런 상황에서 아내가 화를 내는 그런 상황들이 벌어지지 않게 하려고 아내가 원하는 걸 뭐든지 다 해주는 게 자신의 사랑의 표현, 어떤 평화를 유지하는 방법이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죠. 결국에는 이런 지배와 종속의 성향을 띤 관계가 점점 더 심해지고 깊어지면 가스라이팅까지 갈 수 있다는 겁니다. 가능한 거라는 거죠, 충분히. 자, 이번에 새로 나온 내용입니다. 자, 4월 12일 기준이에요. 이틀 전 내용 기준인데, 이 자료에 의하면 이은혜가 윤 씨 사망 이후에 연금까지 매달 수령을 했다고 해요. 자, 국민연금 유족연금이라는 게 있는데, 한 달에 46만 원씩 28개월간 약 1,300만 원을 챙깁니다. 자, 당시의 유족들이 공단 측에다 이렇게 말했대요. 이은혜가 지금 경찰 조사 중이다. 그러니까 좀 지급을 멈춰달라는 얘기를 했던 거겠죠. 그랬더니 공단 측에서는 아직 유죄 판결이 나온 게 아니기 때문에 유죄 판결이 나오기 전까지는 지급을 막을 수 없다라고 밝혔습니다. 자, 지난 2월에야 이 사람들이 없어졌잖아요. 이은혜랑 조연수가. 그래서 소재 불분명으로 지급 정지 절차를 받은 게 지난 2월이에요. 그리고 오는 25일까지는 연금이 지급이 된다고 합니다. 쓰지는 못하겠지만 일단 지급은 된다는 거예요. 자, 수령 1순위가 배우자예요. 이은혜예요. 그리고 2순위는 이은혜 친딸, 자녀입니다. 3순위가 부모인데 본인이 못 받아도 밑에 친딸이 있으니까 어떻게든 받아냈겠죠. 다 계획적이었을 거예요. 이런 모든 정황들이. 자, 윤 씨 장례식장에서 또 있었던 일이 있는데요. 이때 윤 씨의 누나와 매형이 동료들로부터 너무 황당한 말을 듣게 돼요. 동생이 퇴직금을 미리 정산을 받았다는 거예요. 퇴직도 안 했는데. 그리고 사내 대출도 5천만 원이 넘는다. 그러니까 그 돈이 합치면 거의 1억이 넘는다는 거죠. 근데 정작 본인은 어떻게 살았어요? 너무 힘들게 살았잖아요. 그 돈은 당연히 다 이은혜한테 갔겠죠. 이은혜는 오로지 돈. 그거 하나 때문에 사람의 머리와 마음을 지배하고 모든 환경을 자신이 조작하기 편하게 만들어갔던 겁니다. 자, 이쯤 되면 생각나는 키워드가 또 하나 있죠. 그럼 이은혜는 사이코패스인가? 하는 건데 고유정이랑 어민숙하고도 많이들 비교를 하시더라고요. 자, 여기부터는 제 짧은 지식보다는 전문가의 의견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수정 교수님의 의견을 인용해서 제가 전달을 드릴게요. 사건 당일에 계곡에서 찍힌 영상을 한번 떠올려 볼게요. 자, 보통의 사람이면 내 남편이 수영을 못하는 걸 알아요. 근데 저렇게 겁에 질려 있어요. 그럼 어떻게 행동을 할까요? 그 공포에 공감을 하고 그만하라고 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겠죠? 정상적인 인간이라면 이게 가능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은혜는 그렇지 않았어요. 제가 뜨는 게 신기하지 않아? 제가 어떻게 뜨냐? 같이 가서 뒤집어. 오히려 같이 웃고 어떻게 물에 뜨는지 신기하다면서 깔깔거렸고요. 같이 가서 뒤집으라는 말까지 합니다. 타인의 상황이나 감정, 공포에 대한 공감 능력이 전혀 없어요. 내 남편이면서 또 내 친자식의 양아버지인데 그냥 단지 내 수단과 목표를 위한 도구로만 생각을 하는 겁니다. 자, 이런 성향은 물론 정밀한 검사가 필요하고요. 검사 전에 우리가 속단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조심스럽지만 사이코패스일 확률이 높은 편에 속한다고 합니다. 정상적인 범주에서의 정서적 경험이 없다고 봐야 할 정도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고유정. 지금 여기 보시면 맨 왼쪽이 이은혜, 가운데는 고유정, 오른쪽이 어민숙이에요. 자, 그렇다면 고유정은 뭘까요? 고유정과 이은혜의 가장 큰 차이점이 있다고 해요. 고유정은 일종의 불만 표현 범죄, 그 원인이 분노에 기인한 동기가 있는 반면에 이은혜는 그 행위가 도구적 살인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엄여인도 떠올려 볼 수 있죠. 엄여인도 보험금을 목적으로 범행을 저질렀었죠. 자, 과거에 있었던 일들을 찾아보면 2015년에도 이은혜가 결혼을 했던 적이 있었고요. 2016년 5월경에는 실제로 결혼식 직후에 파혼당한 적이 있습니다. 당시 신랑 지인의 제보에 의하면 이은혜는 자신의 부모가 바쁘다는 이유로 상견례도 하지 않고 결혼을 했대요. 윤상엽 씨 경우랑 같아요.
자, 아무리 바빠도 딸 결혼에 상견례를 하지 않는다는 게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이 신랑 측 부모가 사람을 시켜서 알아봅니다. 근데 당일 결혼식에 왔었던 하객, 신부의 부모 다 대행 알바였던 거예요. 이 사실을 알고 바로 파혼을 당했었고요. 왜 이렇게까지 결혼이라는 걸 하려고 했을까요? 만약에 신랑 측 부모의 확인 과정이 없었다면 지금 그분은 어떻게 됐을까요? 자, 지금부터는 공범에 관련된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공범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게요. 자, 우선 공범으로 지목된 사람, 여러분들 다 아시는 그 사람. 자, 이 사람이죠. 사건 당일에 같이 다이빙을 했었던 남성 이 씨입니다. 전과 28범이고요. 현재는 다른 죄로 들어가 있는 상태예요. 그런데 우리가 궁금한 건 그날 그 장소에 있었던 다른 사람들에 대한 부분이에요. 자, 이들도 공범이 아니냐라는 말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댓글을 제가 읽어봤더니 이렇게 7명이 그날 계곡에 갔었잖아요. 자, 이것에 대해서는 의견이 좀 많이 갈리는 편이에요. 자, 그런데 일단 이은혜가 계획한 이 범행에 실제로 참여를 했거나 아니면 윤상엽 씨가 수영을 못하는 걸 알고 있었다면 공범일 수도 있겠지만 그게 아니라면 공범으로 볼 수는 없을 겁니다. 제가 서치했던 자료 중에 그래도 가장 제 생각과 좀 합해진다라고 생각했던 의견은 일단 당시에 조현수, 이은혜 그리고 공범 이모 씨와 윤상엽 씨를 제외하고 3명이 더 있었잖아요. 이 중에 최 씨 같은 경우에는 윤상엽 씨를 그날 처음 봤다고 했었거든요. 이은혜의 남편인지도 몰랐대요. 이렇게 서로 전혀 관계가 없어 보이는 인물이 이날의 모임에 동행을 했다는 거죠. 이건 분명 어떤 의도를 가지고 일부러 이 사람이 이 장소에 있게 만들었을 가능성이 있고 그 의도는 어쩌면 목격자를 만들기 위함이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조금 더 이 의견을 보고 제가 조금 더 깊게 생각을 해보니까 그 목격이라 함은 윤 씨가 스스로 뛰어내린 모습까지만 보게 만드는 목격자였겠죠. 자, 실제로 최 씨 얘기를 가만히 떠올려 보면 최 씨는 윤 씨가 스스로 뛰는 모습은 봤지만 뛰어내린 이후에는 이은혜가 갑자기 담배를 달라고 해서 등을 돌리게 됩니다. 뒤에 있는 모습을 보지 못한 거죠. 그리고 이제 물에서 허우적거리는 걸 알고 나서 조연수에게 튜브를 버리고 구해야 된다라는 그 모습을 보고 있을 때는 갑자기 이은혜가 구명 튜브를 가지러 가자고 해서 그 자리를 뜨게 돼요. 목격을 해야 하는 장면이 있고 목격을 못한 장면이 있었다는 거죠. 목격을 한 장면이 있고 어떤 이은혜의 조작에 의해서 목격을 하지 못한 장면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뭔가 보게 만든 게 있고 보지 못한 게 만들게 있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거예요. 자, 그래서 이은혜가 담배를 달라는 둥, 구명 튜브를 가지러 가자는 둥, 이 과정에서는 이 최 씨가 윤 씨를 제대로 보지 못했습니다. 제가 이 사건을 보면서 지난번에 그 콘텐츠 제목에도 살인 무대라는 말을 썼는데 이 살인 무대라는 단어를 자꾸 사용을 하게 되는 게 누군가가 연출자가 돼서 역할에 맞는 출연자를 섭외를 하고 죽일 사람을 고르고 목격자를 고르고 그 목격자가 어디까지만 목격을 하게 만들고 타이밍을 잡고 그러니까 이게 의도한 느낌이 너무 강했기 때문이었어요. 자, 그러면 그날 7명 중에 또 다른 공범이 있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그 영상 아마 그 채널A에서 뜬 거 보셨겠지만 수박 머리로 깨는 영상, 뭐 옆에서 깔깔대는 거 이런 거 여러분들 보셨을 텐데 같이 갔던 일행들이 윤상엽 씨를 무시하고 하대하고 약간 가지고 노는 듯한 은근히 따돌리는 듯한 이런 분위기는 분명히 있었다고 봐요. 그리고 어느 정도 이런 분위기에 대한 방관을 했다고 볼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 보험을 노린 범죄 행위에 가담을 했다고 볼 수 있는 사람은 이은혜, 조현수, 이씨 이렇게 3사람일 것이라고 보는 거예요. 단 지금까지 나온 수사 내용에 의하면 3사람일 거라는 거죠. 물론 추가적인 수사나 어떤 제보를 통해서 그날 남은 사람 중에 범죄 행위에 가담한 흔적을 찾아낸다면 또 이야기가 달라지겠죠. 일단 현재까지의 수사 내용으로서는 그렇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제가 지금까지 이렇게 쭉 말씀을 드린 건 그날 계곡에 함께 있던 사람들이 기준인 거고, 자, 그 인물들을 제외한 이은혜 주변에 또 다른 인물들로 폭을 조금 넓혀보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가능성도 조금 열리고요. 자, 이은혜는요, 아주 어린 시절부터 조건 만남, 사기, 각종 범죄를 저질렀었어요. 사실 이런 일은 개인 혼자서 하는 건 좀 힘들거든요. 왜냐면은 조건 만남을 통해서 남자를 부르고 그 다음에 또 남자가 들어와서 협박을 해요.
그러니까 이게 적어도 2명 이상이 같이 해야 되는 범행이란 말이에요. 분명히 그 시절에도 조직적으로 함께 움직이던 무리가 있었을 거라는 겁니다. 실제로 지금 공범인 이모 씨, 지금 위에 있는 사진이 이모 씨거든요. 이 이모 씨도 당시에 조건 만남 범행의 공범이었던 것으로 알려져 있죠. 이거 헤드라인 보셨을 거예요, 여러분. 최근에 이런 글이 올라왔어요. 자기가 8년 전에 이은혜에게 조건 만남으로 피해를 입었다라고 올라온 글이에요. 지금은 아이 아빠가 돼서 익명으로 글을 쓰는데 본인이 2014년 여름에 채팅 앱을 통해서 한 여성과 조건 만남을 가졌고 그 여성이 이은혜였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은혜의 남자친구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갑자기 등장을 해서 너 지금 내 여친한테 뭐 하는 거야? 이러면서 따졌고 이 남성이 내 휴대폰을 빼앗아서 사진을 찍고 가족들과 친구에게 전송하겠다고 협박을 했다는 거예요. 이 남성은 결국 300만 원을 인출해서 이 남자친구라는 사람에게 줬고요. 그런데 이 남성이 가평 계곡 사건의 또 다른 공범인 이 위에 있는 이 씨라는 거예요. 자, 당시에 이런 생각을 했었다고 기억해요. 동남아 사람 같이 생긴 사람이 한국어를 엄청 잘한다. 이런 생각을 했었다는 거예요. 사진을 보시면 실제로 좀 이국적인 느낌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그 당시에 기억했던 게 우리나라 사람 같지 않은데 한국어 엄청 잘한다라고 생각을 했었다는 거예요. 자, 고유정, 어민숙 이 두 사람과 이은혜의 다른 점이 뭐냐면 단독 범행이냐, 공범이 있었냐의 차이거든요. 자, 이은혜는 이런 식으로 공범과 함께 어릴 때부터 범행을 저질러 왔고요. 이런 과정이 더 진화가 되면서 점점 범죄 집단과 그 문화 속으로 들어갔다는 거죠. 얼마나 깊게 들어갔는지는 캐봐야 나오겠죠. 자, 그렇기에 분명 이 사건도 조직적인 보험 사기일 가능성을 충분히 열어두고 수사를 해야 하고요. 지금 보이는 게 아주 큰 조직의 단편일 수 있다는 걸 염두해둬야 된다는 거죠. 과거에 저질렀던 범행의 공범들도 철저하게 수사를 해야 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이었습니다. 그리고 윤상엽 씨 보험 사망보험 설계한 사람도 이은혜 중학교 때 전 남친인 걸로 확인이 됐죠. 결국에는 그 계곡을 벗어나면 이은혜를 중심으로 더 많은 공범과 조력자가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잡히지 않고 있을 수도 있어요. 자, 그러면 도대체 이은혜, 조연수 지금 어디서 뭐 하고 있을까요? 네티즌들 사이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추측들을 제가 몇 가지로 추려봤거든요. 자, 이 내용 보시면서 저는 여러분들 댓글도 조금 기다려질 것 같아요. 지금 채팅으로도 여러분들 많이 좀 올려주세요. 자, 지난주 생방송에서 제가 뒷얘기 타임으로 이런 얘기를 잠깐 하고 넘어갔었어요. 얘네들 지금 어디 있을까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자, 일단은 출입국 기록은 일단 없거든요. 그러니까 일단 국내에 있다고 가정을 하고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요? 밀항도 하지 않았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일단 밀항이 말처럼 그렇게 쉽지가 않대요. 자, 그러면 국내에서 조력자가 있거나 없거나 둘 중 하나겠죠? 자, 우선 이들은 도주 전에 어느 정도 금전적인 여유가 있는 상황이었어요. 조연수가 당시에 이제 악플러들을 신고한답시고 합의금을 꽤 많이 챙겼었거든요. 수중에 현금이 분명히 있을 거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버틸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이렇게 4개월 동안 지금 생활 반응이 없어요. 근데 그게 없다는 건 죽었다고 보기보다는 대포폰이나 대포통장 이런 걸로 생활을 할 가능성이 높은 거예요. 이미 얘네들은 어릴 때부터 이런 세계에 빠삭하기 때문에 이게 어려운 일도 아닐 겁니다. 자, 그리고 조력자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제가 여기서 다 예상을 해보기는 어렵겠지만 이미 조직적인 모양새로 오랜 기간 있었던 이들이기 때문에 분명히 누구 하나 붙잡아서 조력자 삼아 숨어 있을 수 있어요. 충분히. 근데 그게 과연 얼마나 지속될까요? 실제로 현상금을 높여서 조력자의 배신을 유도하는 것도 하나의 검거 방법이 될 수 있다고 해요. 과연 그들을 조력해줄 만한 사람이 돈 앞에 마음이 약해지지 않을 수 있을까요? 뭔가 심리적 조작이 또 가해졌다면 뭐 돈을 넘어서는 그런 복종을 할 수도 있겠지만 그게 아니라면 현상금을 높이면 좀 잡힐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합니다. 자, 만약에 여러분이 조력자예요. 조력자 입장이에요. 그렇다면 어떤 기대감으로 얼마나 숨겨줄 수 있다고 생각을 하세요? 이것도 여러분들의 답변이 좀 궁금해지네요. 저는 개인적으로 결국에는 한계에 부딪힐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언제까지 숨겨줄 수 있겠어요, 솔직히. 지금 이렇게 얼굴 다 공개되고 난리가 났는데 본인한테 득될 게 없잖아요. 자, 그리고 또 다른 가능성. 이건 조금 무서운 이야기인데 이건 좀 영화 같은 이야기긴 한데 사망 가능성에 대한 거거든요.
근데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게 아니라, 이건 지난주에 했던 얘기고, 스스로 목숨을 끊는 게 아니라 이들이 만약에 어떤 큰 조직에 속해 있다면 문제가 되는 싹을 잘라낸다는 의미에서 조직 내에서 비밀리에 이 두 사람을 흔적도 없이 없애버렸을 수 있다라는 가능성이에요. 뭔가 좀 영화에 나오는 말도 안 돼, 뭐 그렇게까지. 그런 일까지 있을까?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사실 지금 이 사건부터가 믿기 어려운 내용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작은, 때로는 에이 설마 그렇게까지 하는 가능성도 버릴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런 이야기도 있어요. 지금 섬 이야기도 하시는데 뭐 농촌이나 어촌에 숨어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왔었거든요. 근데 사실 생각보다 농촌이랑 어촌에 계신 어르신분들이 뉴스를 진짜 많이 보세요. 저도 예전에, 여러분들도 좀 옛날 기억 한번 떠올려 보실래요? 저도 예전에 기억 좀 떠올려 보면 시골 가면 거의 TV가 아침 눈 뜨는 순간부터 계속 켜져 있었어요. 오히려 조금 한적하고 조용한 곳이기 때문에 어르신들이 TV 보는 낙으로 사시는 것도 분명히 있을 거란 말이에요. 요즘엔 더군다나 스마트폰도 있으실 거고 유튜브 보시는 건 기본입니다. 요즘에 어르신들 카톡 유튜브 아주 잘하세요. 그럼 당연히 이 소식을 접할 수밖에 없을 거고, 근데 또 그런 와중에 우리 동네에 평소에 없던 젊은 외지인이 들어왔다? 그럼 분명히 눈에 띌 거라는 겁니다. 결론적으로는 국내에 있고 죽지 않았다는 가정하에 조력자의 도움으로 어딘가에 은신해 있을 것이며, 언젠가 조력자가 더 이상 그들을 숨겨줘야 할 이유를 찾지 못하면 그땐 세상 밖으로 떠밀려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청자분들도 다양한 생각을 댓글로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은혜의 과거 전 남친이 파타야에서 사망한 사건에 대해서는 23일에 그 아래서 다룬다고 하니까 시청 후에 관련 내용 나눠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앞으로도 관련 내용 계속 정리해서 업데이트 해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사진을 여러 개를 좀 가져와서 여러분들이랑 사진 보면서 좀 이야기를 나눠볼게요. 이 사진 여러분들 보셨죠? 어제 오늘 계속 요거 떴는데 마스크 낀 사진이에요. 그래서 CCTV에 찍혀도 이게 식별이 너무 어려운 거지. 그래서 수배 사진을 볼 때 눈에 좀 더 집중해서 여러분들이 인식을 해두는 게 도움이 될 것 같기는 해요. 그래서 여기 네티즌들이 만든 사진이라고 하는데 코랑 입이 다 가려지고 이놈들이 밖으로 나올지는 모르지만 일단 눈 쪽에 집중해서 여러분들이 계속 이 사진을 봐두시는 게 좋지 않을까. 지금 코 시국에는 이게 더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어떤 댓글에 이런 댓글도 있더라고. 모자에다가 마스크에다가 선글라스까지 꼈다. 그러면 일단 한 번은 의심해야 된다. 그러시더라고요. 자, 그리고 다음 사진 한번 볼게요. 자, 마스크 사진 잠깐 내리고요. 자, 요거는 얘네들 옹호하는 채팅방에서 나온 이야기들이거든요. 우리 은혜 누난 효녀라고 이쁘면 다 용서된다. 은혜님 후원 응원 계좌 만듭시다. 가서 내가 무죄 입증해 줄 거야. 여러분 이게 대놓고 고인을 욕하지 않았을 뿐이지 이거 진짜 명백한 2차 가해라고 전문가들이 얘기를 해요. 여러분들도 그렇게 생각을 하시죠? 내면의 가학적인 뭔가 감춰왔던 분노를 이렇게 익명의 길에서 표출을 하는 거예요. 사람을 죽인 사람한테 잘했다고 칭찬을 해주는 게 너 잘 죽었다고 하는 거랑 뭐가 다르냐는 거지. 제가 아까 찰스 맨슨 생각난다고 했는데 국내에서도 이렇게 범죄자 옹호하는 커뮤니티가 과거에도 있었어요. 어떤 게 있었냐면 신창원이죠. 탈옥범. 그러니까 우리나라 최초의 범죄자 팬클럽이 신창원 때 생겼다고 해요. 그때 입었던 옷 이거 아시죠? 제가 어릴 때 봤는데 아직도 기억이 나요. 자, 그 이외에 강호순, 김길태, 유영철도 팬카페가 있었는데 제가 가져온 건 강호순 팬카페 사진이에요. 여기 보면 연쇄살인범 강호순님의 인권을 위한 팬카페, 닉네임은 아이러브 호순도 있고요. 그의 인권 또한 희생자의 인권 못지않게 소중합니다. 뭐 이런 팬카페가 있었답니다. 옛날에. 유영철도 있었고요. 근데 이런 사람들 심리가 난 진짜 궁금하더라고. 그냥 단순히 뭐 사회 부적응자다 뭐 이런 얘기를 하기 전에 왜 이런 짓을 할까라는 생각을 해봤는데 이런 사람들이 그렇대. 보통은 어디에서든 자기의 존재를 인정을 받지 못해. 그리고 특별한 지위도 없어. 근데 불안해. 근데 그런 사람들이 이런 커뮤니티를 만들어서 예를 들면 뭐 매니저가 된다거나 뭐 내가 여기서 카페 지기가 된다거나 뭐 카페 관리자, 운영자가 된다거나 그러니까 어떤 위치, 지위를 자기가 만들어서 가져요. 그리고 거기에 만족을 느끼는 거죠. 내가 뭐라도 된 것 마냥. 그래서 이렇게 말도 안 되는 방법으로 자기의 존재감을 드러낸다는 겁니다. 진짜 부끄럽게 생각해야 돼. 존재감이 그게 까짓 거 그게 존재감이 뭔데 도대체.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번에 그 부산 쪽에서 이은혜와 조연수로 보이는 남녀가 반려견을 데리고 걸어가고 있다라는 신고를 받고 경찰이 출동을 했었대요. 그래서 코드제로 발령을 하고 현장으로 출동을 했는데 막상 가보니까 이제 두 사람은 아니었다고 합니다. 근데 신원조회를 하다가 이 사람들 중에 한 명이 다른 혐의로 걸려 있었던 수배자였던 거예요.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로 수배가 돼 있던 사람이 걸린 거야. 그래서 이거 보면서 사람들이 아, 범죄자는 비슷한 관상이 있구나. 범죄자 관상은 사이언스네. 막 이러면서 그런 댓글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잡았대. 그러니까 이게 정말 물론 이은혜랑 조연수는 아니었지만 정말 그 투철한 신고 정신 그거에 의해서 다른 성과를 얻은 거잖아. 그러니까 앞으로도 약간 좀 그런 두려움이 있는 것 같아. 내가 신고했는데 아니면 어떡하지? 경찰 아저씨한테 욕먹는 거 아니야? 막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일단 의심되면 무조건 신고해야 되는 것 같아요. 아니면 뭐 그만인 거고. 그렇지 않아요? 아니면 그만인 거고. 자, 아무튼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앞으로 관련된 내용 계속 업데이트 할 테니까 계속해서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